사진은 빛이 좋을 때 한 장 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 사진반에서 처음 들은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61가 되도록 사람한테 마음 여는 일이 쉽지 않았던 저를 그는 늘 한 걸음 먼저 조용히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사가 끝나면 제 사진 파일부터 정리해주고 무거운 액자도 말없이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은 나이에 다시 기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 다정함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숨긴 건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제 삶을 무너뜨릴 만큼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왜 재혼 3개월 만에 제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출사지는 강변 근처 낡은 철교 아래였어요. 가을 햇살이 녹슨 난간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고 사진반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각도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펴다가 나사가 헛돌아 한참 씨름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다가온 손이 조용히 받아들더니 두어 번 돌려 고정해줬습니다. 민규 씨였어요. 다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말도 긴 눈맞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61가 되도록 사람 사이에 먼저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어요. 주민센터 사진반에 나간 것도 사실 외로움을 달래려기보다 하루라도 덜 무너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 세월이 꽤 됐고 자식들은 제 나름대로 바빴어요.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다들 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반갑고 헤어지면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큰 자식한테 기대는 건 짐을 지우는 거라고 혼자서 잘 지내는 게 제 도리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사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동네 문화센터 강좌였어요. 렌즈 너머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적어도 그 순간만은 제가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걸 찍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이 작은 사각형 안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잘 찍고 싶다는 욕심보다 그냥 그 시간 동안 어딘가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 사진반으로 옮긴 것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나갈 이유가 생긴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규 씨는 62이었습니다. 키가 크진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단정했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잔하자며 박자짓거려지면 뒷정리를 도왔어요. 제가 컴퓨터를 서툴러 사진 파일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어느 틈에 날짜별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고 카메라 가방이 무거울 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줬습니다. 제가 뭔가를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요란하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말없이 챙겨주는 사람에게 더 오래 마음이 남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하고 밥을 사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곤란한 순간에 먼저 알아차리고 다가오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은 오랫동안 누군가 곁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데 익숙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고 무게가 있고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조금씩 그 사람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기 한참 전부터요. 그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초겨울 출사 때였습니다. 일행이 모두 앞서 나가고 저 혼자 카메라 렌즈에 입김이 서려 닿고 있던 참이었어요. 찬바람이 강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손끝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가 옆에 서더니 한동안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잿빛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그걸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나중에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었는데 부탁처럼 들렸어요. 저는 잠깐 렌즈를 닦던 손을 멈췄다가 그래요 했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나서 괜히 다시 렌즈를 닦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추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식사는 사진반 근처 국밥집이었어요. 요란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이혼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어요.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고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고 이제는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억울하거나 분한 기색이 아니라 그냥 오래 지나간 일처럼 평평하게 얘기했어요. 그 평평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별 이후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자식들이 있지만 저는 짐이 되기 싫어서 거리를 뒀다고요. 그가 잠자코 듣더니 말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했지 제가 왜 스스로를 짐으로 여기게 됐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독 오래 남았어요. 밥을 먹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자려고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3달 가까이 천천히 만났어요. 같이 출사를 다니고 사진전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는 만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제 속도에 맞춰 걸었고 제가 말하면 끝까지 들었어요. 사진을 찍다가 제가 같은 구도만 반복하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대신 저쪽 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슬쩍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이끄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봄, 그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오래 했어요. 이 나이에 또 새로운 관계를, 이라는 말이 목 안에서 자꾸 걸렸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다시 누군가와 일상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 방식에 맞추다가 제가 또 작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저를 지우고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심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의논했더니 오히려 응원을 해줬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 만난 것 같다고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고요. 사진반 사람들도 잘 됐다며 좋아했어요. 다들 민규 씨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낡은 창틀 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오래 닫혀있던 어딘가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온기가 오랜 조심성을 마침내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사진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밥 한 끼로 인사를 나눴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조촐했지만 저는 그 조촐함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나이에 맞는 방식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잘 부탁합니다 했을 때 저는 그 짧은 말이 참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그 몇 마디가 더 무거웠거든요. 살림을 합치고 나서도 그는 다정했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 물을 끓여뒀고 제가 늦잠을 자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 제 취향을 조용히 기억해서 사다 놓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두부찌개 재료가 냉장고에 늘 들어 있었고 커피는 제가 마시는 연한 걸로 맞춰 내렸습니다. 사진반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걷는 속도를 맞춰 걸었어요. 앞서 나가지 않고 제 옆에 딱 붙어서요. 저는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걷는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누군가 같은 속도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하루였어요. 그래서 더 오래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저를 챙기는 손길이 온전히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손길 뒤에 제가 봐서는 안 될 방향이 따로 있었는지 저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조용한 사람이라 깊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고요함은 제 쪽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과 말을 숨기는 사람은 겉에서 보면 같아요. 둘 다 조용하고 둘 다 무게 있어 보이고 둘 다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 둘을 구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그 시간이 석 달이었어요. 문제는 석 달이 지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잘 챙겨주는 손길 뒤에 제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방향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보기 시작했어요. 묻지 않은 건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제 눈을 가장 오래 가렸던 걸까요? 재혼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 혼자 살 때와 똑같은데도 왠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혼자일 때는 아침이 그냥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누군가 먼저 일어나 물을 끓여둔 집에 눈을 뜨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소한 것들이 좋았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별말 없이 먹는 아침이, 출사를 나가기 전 서로 카메라 가방을 챙기는 것이, 저녁에 나란히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다 좋았어요. 주말마다 출사를 다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 든 산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오래된 시장 골목을 걷기도 했어요. 민규 씨는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구도를 못 찾아 한자리에서 한참 서 있어도 그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쪽 그늘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빛이 저 방향에서 오고 있다고 조용히 알려줬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없었거든요. 전시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사진반에서 연말에 작은 전시를 열기로 했는데 출품작 고르는 것부터 액자 크기 정하는 것까지 둘이 같이 의논했어요. 그는 제 사진을 꼼꼼하게 봐줬습니다. 잘 찍었다는 말보다 이 사진에서 뭘 보고 싶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예전보다 사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2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출사 날짜를 잡아놨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거나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늦게 오거나 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상한 건 패턴이었어요. 무작위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요일 비슷한 시간대에 자꾸 일정이 어긋났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달력을 보다가 문득 그 날짜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그리고 격주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그 시간마다 그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겼고 나중에 물어보면 지인 부탁이었다거나 처리할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사진반 모임이 있는 날도 그랬어요. 중간에 전화 한 통을 받고 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괜찮다고는 했는데 그 이후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딘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은 앞을 보는데 시선이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근데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 더 이상한 건 돈이었습니다. 저는 재혼하면서 생활비는 깔끔하게 나눠 쓰자고 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내고 덜 내는 구조가 되면 나중에 꼭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생활비를 따로 정해두고 나머지는 각자 쓰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액자비가 먼저였어요. 출품작 액자 주문이 들어갔는데 민규 씨가 자기 카드가 한도가 찼다면서 제 계좌로 먼저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사진반 공동 앨범 제작비였습니다. 이것도 일단 제 쪽에서 먼저 냈어요. 또 그 다음엔 인화비, 출력비, 액자 수거 운반비 같은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이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하자고 꺼낼 때마다 민규 씨는 얼버무렸어요.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 지금은 그냥 같이 쓰는 거니까 너무 칼같이 나누지 않아도 된다. 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머뭇거렸어요. 재혼한 사이에 돈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6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한 관계인데 첫마디가 정산이 되면 왠지 제가 너무 각박한 사람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만 제대로 짚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 번을 참으면 다음에도 참게 되고 다음에도 참으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제 탓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느낌 자체가 이상한 건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진 파일을 백업하다가 멈춰 섰어요. 민규 씨는 자기 사진 원본을 외장하드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공유 폴더가 있었고 거기에 같이 쓰는 파일들을 넣어두곤 했어요. 전시 출품작이라든가 공동 앨범 원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저는 그날 백업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폴더 하나를 잘못 클릭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의 폴더였는데 열어보니 사진 파일들 사이에 다른 문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파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미리 보기로 파일 이름이 보였습니다. 병원 상담 일정이라고 적힌 것, 보호자 확인 요청이라고 된 것, 그리고 날짜가 찍힌 이체, 내역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파일을 열어본 게 아니었는데도 그 이름들만으로 이미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진도 몇 장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반에서 찍은 풍경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물 화단, 요양시설처럼 보이는 입구, 응급실 주차장 같은 곳들이었어요. 낮에 찍은 건데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각도가 기록용 같았습니다. 예쁘게 담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 장소를 남겨두려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출사를 갔다가 찍은 거라면 왜 풍경이 아닌 병원 건물이었을까요? 무거운 마음으로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파일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백업도 중간에 멈췄습니다. 민규 씨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지인 일 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고 밥상을 차렸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 파일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보호자, 이체네요. 요양시설 입구. 오래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했던 그 말이, 그 평평하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되감았어요. 혼자라고 했는데, 아무 연관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 파일들은 뭘까요? 혼자라는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자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 못된 사람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면서도 괜찮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달래는 말을 속으로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잠이 안 왔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파일들이 말해주는 게 과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이미 끝난 거라면 그냥 덮어두고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폴더는 오래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날짜들이 최근이었고 파일이 정리된 방식이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폴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파일들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면 저는 무엇 위에 서 있는 걸까요? 며칠을 그냥 지냈어요. 파일을 본 것도, 그 사진들이 남긴 서늘함도 속으로만 안고 있었습니다. 민규 씨는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에 물을 끓여뒀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는 건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자꾸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확인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의심하는 건 아닌지,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한번 기울면 눈도 따라 기울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규 씨가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부엌에서 통화하다가 제가 들어오면 짧게 끊거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통화를 남한테 들려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규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저는 일부러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화면이 켜진 게 눈에 들어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안 된 번호였는데 내용 첫 줄이 미리 보기로 보였어요. 보호자 확인 다시 요청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탁 걸렸어요. 이혼한 사람한테 보호자 확인을 요청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병원이거나 요양시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에 준하는 곳이거나요. 저는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기 전에 자리로 돌아왔어요.
민규 씨가 나오면서 피곤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단어를 자꾸 되씹었어요. 보호자, 보호자 확인, 다시 요청, 다시라는 말이 걸렸어요.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주가 지나고 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모르는 채로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었지만 모르는 채로 편한 건 진짜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속이 무거운 채로 웃는 게 더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어요. 기회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민규 씨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이에 저는 공유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백업하다가 봤던 폴더를 찾아 들어갔어요. 파일 이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씩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외래 상담 일정표였어요. 날짜가 최근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이어져 있었어요. 보호자 이름 칸에 민규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달랐어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서류 아래쪽에 관계 표기가 있었고 거기에는 전 배우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잠깐 멈췄어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간병비 이체 내역이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날짜가 규칙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계좌로 나간 기록이었어요. 그 계좌가 누구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앞에서 본 이름과 같은 흐름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파일은 서류 사본이었어요. 요양시설 입소 관련 서류였는데 보호자 서명란에 민규 씨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명 날짜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혼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무렵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폴더를 닫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혼 준비를 하던 그 시간에 그는 전처의 요양시설 서류에 보호자로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민규 씨한테 조용히 물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으려고 식탁 앞에 앉은 채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전처분 아직 연락되세요? 민규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사이가 맞다고 했어요. 이혼한 것도 관계가 정리된 것도 다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전처가 치매 판정을 받은 게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고 전처 쪽 가족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그냥 두기가 어려웠다고 이름만 걸어둔 거라고 했어요. 말하지 못한 건 제가 오해할 것 같아서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고 부엌 불빛만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처가 아픈 건 제가 미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치매를 앓는 사람을 두고 아무도 없다는데 그게 원망스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서러웠던 건 그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재혼을 결정했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알았다면 달랐을 거예요. 당장 거절했을지, 더 천천히 생각했을지, 아니면 받아들였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고 결정했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제가 선택할 기회를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간 겁니다. 목이 잠겼어요. 울고 싶지는 않았는데 목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재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규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도 변명을 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찻잔만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생활비를 아끼자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외식을 줄이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전시 비용도 미리 계획을 세우자던 말들이요. 그러면서도 그의 계좌에서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로 있었습니다. 간병비 이체 내역이 그거였어요. 저한테는 생활비를 나눠 쓰자고 하면서 전처 쪽 비용은 다른 항목에 섞어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낸 전시 비용들이 겹쳐 보였어요. 액자비, 인화비, 앨범 제작비.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했던 그 돈들이요. 그게 정말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쪽 비용이 나가는 달에 제 쪽에서 먼저 나가게 해서 자기 부담을 줄이려던 건지 저는 그때서야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규 씨는 그날 밤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요. 찻잔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삼각대를 고쳐주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렌즈에 서린 입김 국밥집에서 했던 말들, 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더 문제라던 그 목소리도요. 그 말들이 다 진심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꼭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알면서 덮어두는 것도요. 민규 씨는 저한테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혼자라는 말도 다 정리됐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 사이에 전처가 있었고 요양시설이 있었고 보호자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우는 사람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요? 그가 저를 사랑해서 붙잡은 건지 아니면 자기 삶의 구멍을 막을 사람이 필요했던 건지 저는 그날 밤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민규 씨와 저는 예전과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밥은 같이 먹었고 출사도 같이 나갔습니다. 사진반 모임에도 나란히 나갔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어도 공기가 달랐어요. 전처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았고 그는 설명해야 할 게 있어도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싸우는 것보다 조용한 게 더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면 적어도 뭔가 해소가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으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쌓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하나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나서지 못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이었어요. 예순이 넘어서 재혼했다가 또 관계가 깨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진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줬는데 몇 달 만에 끝났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그 시선이 무서웠어요. 두 번째는 전시였습니다. 사진반 연말 전시가 이미 준비 중이었고
제 손을 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출품 파일 정리도, 캡션 작업도, 액자 주문 확인도 다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빠지면 전시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 책임감이 저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참자고 했어요. 딱 전시까지만, 전시가 끝나면 그때 제대로 정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번이 문제였어요. 참는데 이유가 생기면 그 이유가 끝나도 또 다른 이유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걸 그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있는 사이에 민규 씨는 더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전시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무렵이었습니다. 사진반 사람들이 모여 출품작 최종 배치를 논의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전시장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작품 크기에 맞게 배치도를 수정해 뒀습니다. 민규 씨는 조금 늦게 오겠다고 했어요. 급하게 처리할 게 있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 1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슬쩍 물었습니다. 민규 씨는요? 하고요. 저는 곧 온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잠깐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게 그때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전화를 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그냥 진행해야 하나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규 씨는 배치 논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들어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더니 사람들한테 눈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도 저를 봤고요. 그런데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그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편한 걸 피하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고,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했다고요. 조용히 말했어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규 씨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이해 좀 해달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해 좀 해달라는 말이 제가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 순간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병원 연락이 오면 저를 혼자 두고 나갈 때도, 정산 얘기를 흐릴 때도, 늦게 들어와서 설명 한마디 없을 때도 그 말이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이해는 상대가 노력하는 걸 봤을 때 하는 거예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건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강요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그때서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규 씨는 점점 더 제 존재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출사 준비를 해둔 날 아침에 병원 연락이 왔다며 혼자 나갔습니다. 저는 준비를 다 해두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가 신발을 신으면서 미안, 오늘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다들 모인 자리에서 이번 전시 준비 얘기가 나왔는데 누군가 수고가 많다며 민규 씨한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민규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집사람이 예민해서 제가 좀 고생하고 있어요.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농담처럼 흘렸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분위기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민하다고 했어요. 제가요. 전시 파일을 정리하고
캡션을 교정하고 액자 주문을 확인하고 비용을 먼저 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가 병원 연락에 나간 날 혼자 배치도를 수정한 것도, 늦게 들어오는 그를 기다린 것도 저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예민한 집사람이 됐습니다. 자기가 숨겨온 일들 때문에 제가 불편해하는 게 그 입에서는 제 성격 탓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박해봤자 제가 정말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고 웃어넘기면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어요. 민규 씨가 저를 가볍게 대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건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재혼 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처 이야기를 알게 된 뒤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그도 눈치챈 뒤로 달라졌어요. 조심하거나 미안해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더 대놓고 더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이미 들킨 사람이 더 조심하지 않는다는 건 들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가 결국 참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나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싹했습니다. 제가 참는 게 이 사람한테는 허락처럼 읽힌 거였을까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다 무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남 앞에서 소리치지 않는 대신 더 교묘하게 사람을 작게 만들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긁고 표정 하나로 무시하고 자리를 비워서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해해 달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요. 저는 그 방식을 몇 달 동안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민하다는 말로 제 탓을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계좌 내역을 꺼내봤어요. 전시 관련 비용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액자비, 인화비, 앨범 제작비, 운반비, 날짜별로 적어 내려갔어요. 금액이 하나씩 쌓이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말 아래 묻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제가 감각하지 못하는 속도로 빠져나간 돈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산 내역을 지우지 않고 파일로 저장해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때 저도 몰랐어요. 그냥 남겨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상한 거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파일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쓰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시까지만 참자고 했는데 전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 잘못보다 자기 불편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전시가 끝나도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거라는 것도요. 그가 정말 감춘 건 전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저를 가볍게 여기는 본심이었을까요? 오픈식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전시가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니까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지난 몇 달을 되감았어요. 처음 만났던 철교 아래 출사 날부터 삼각대를 고쳐주던 손, 국밥집에서 했던 말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아침까지요. 그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어느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 기억들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알아버려서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그냥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따뜻하게 마셨어요. 민규 씨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불빛 아래 혼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생각했어요. 전시는 제대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진반 사람들이 함께 준비한 자리였고 제 작품도 걸려 있었으니까요. 민규 씨 때문에 제 것까지 망가지는 건 싫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버텨야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전시장으로 나갔어요. 사진반 강사님과 몇몇 분들이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작품 배치가 전날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고 액자 높이가 맞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부터 손봤습니다. 캡션 패널 하나가 글자 간격이 어긋나 있었는데 출력소에 다시 연락해서 오전 중으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손이 바빠지니까 오히려 머리가 좀 비워졌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잠깐 멈추거든요. 민규 씨는 곧 나온다고 했어요. 행사 시작까지 2시간 남았을 때 그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그 무렵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마저 준비를 했습니다. 방명록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료 세팅을 확인하고 출품작 목록이 적힌 안내지가 제대로 놓였는지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반 가족분들도 오셨고 지인들도 오셨어요. 전시장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작품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몇 달 동안 이걸 위해 손을 놀렸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잠깐 위로가 됐어요. 민규 씨가 들어온 건 행사 시작 20분 전이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오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눈인사를 했어요. 저한테는 왔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를 더 말하면 오늘 하루가 버텨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민규 씨가 전시장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내지를 다시 확인하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이 넓지 않았고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긴장한 탓인지 평소보다 소리가 컸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이 들렸어요. 저는 안내지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었어요. 전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사진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관람객 같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오면서 주위를 살피더니 민규 씨를 찾는 것 같았어요. 눈이 마주치자 민규 씨가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어요. 보호자 서명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오늘 안 오시면 곤란해진다고 했는데요. 순간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반 사람 몇 분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이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공개되는 것은 달라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민규 씨가 황급히 그 사람을 데리고 입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술렁이던 전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시선을 작품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가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그 차분함이 무서웠습니다. 울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지는 느낌이요. 뭔가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민규 씨가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말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집사람이 좀 예민한 편이라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별일 아닌데 오해가 생겼어요. 웃으면서 했습니다. 가볍게 그냥 해명하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한번 골랐어요. 예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 말을 들었는데 이번엔 더 공개적이었어요. 자기가 숨겨온 일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는 저를 앞세워 방패로 썼습니다. 내가 예민해서 생긴 오해라고, 별일 아니라고요. 몇 달 동안 참아온 것들이, 혼자 처리해온 것들이, 모른 척 기다려온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제 성격 탓이 됐어요. 그 말이 제일 오래 남는다고 했던 게 이 순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시 진행을 맡은 강사님한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한데 제 공동 출품작 철회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강사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품 원본 최종본이 제 외장하드에 있었습니다. 캡션 등록 메일도 제 계정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공동 출품으로 올라간 작품이었지만 실질적인 파일 관리는 전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정산 내역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혼자 정리해서 파일로 저장해 뒀던 것이었어요. 액자비, 인화비, 앨범 제작비, 운반비, 날짜별로 정리된 제 계좌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규 씨 폴더에서 받던 병원 문자 수신 날짜, 보호자 서명 요청이 들어온 날짜들을 따로 적어둔 메모도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상황이 이상한 거라는 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용히 꺼내 놓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강사님 앞에 그리고 민규 씨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규 씨가 그걸 봤어요.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아까까지 사람들 앞에서 능청스럽게 말하던 그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 묵직한 조용함이요. 강사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잠시 서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시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요. 다른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진반 사람들이 오래 준비한 자리였고 이 소란이 그분들 것까지 망가뜨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외장하드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정산 내역은 민규 씨 앞에 남겨뒀습니다.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저 스스로한테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뺨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몇 달을 버텨온 게 이렇게 끝나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는지 잠깐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아팠던 것 같았어요. 모르던 걸 알게 된 그 밤에 혼자 식탁에 앉아 찻잔이 식어가는 걸 보던 그 밤에 현관 앞에서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던 그 아침에 저는 이미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게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날 망가진 건 제 체면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얼굴이었을까요? 전시장을 나온 날 오후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냥 걸었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발이 가는 대로요. 가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로수 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바닥에 쌓인 낙엽이 발에 밟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어요. 사각사각 바스락. 딱히 어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딱히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벤치가 있는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어요.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햇빛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숨을 쉬고 바람을 맞고 낙엽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랜만에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이 조용했어요. 몇 달 동안 뭔가를 참거나 의심하거나 버티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게 후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감각이 없어진 건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들어간 건 저녁이 됐을 때였습니다. 민규 씨는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걸었어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민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도 또 나왔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상하게 멀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흔들렸을 텐데 그날은 그냥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을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제가 이미 다 들은 말이었거든요. 이해해달라, 별 수 없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 그 말들이 몇 달 동안 반복됐고 저는 그때마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제 쪽에서만 계속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바로 다 뺀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했어요. 제 옷부터 시작해서 책, 카메라 장비, 소소한 살림들을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덤덤하게 하나씩 했습니다. 이상한 건 짐을 쌀수록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잃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것을 되찾아오는 느낌이었어요. 민규 씨는 처음 며칠은 잡으려고 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보다 자기 불편이 먼저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나가는 게 너무하다고요. 자기가 숨긴 게 아니라 제가 나가는 게 너무한 거라고요. 그 순서가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시 관련 비용, 공동생활비 중 제가 먼저 낸 부분, 액자비 인화비 앨범 제작비, 날짜별로 정리해둔 내역을 꺼내서 전달했어요.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고
줄 게 있으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정 없이 말했어요.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민규 씨가 그 내역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요.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종이 위에 다 있었습니다. 말로는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는데 기록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파일들과 출품 서류도 전부 분리했어요. 캡션 등록 계정, 출품 원본 파일, 공동 앨범 원본, 전시 관련해서 제 손을 탄 것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민규 씨 것은 민규 씨한테 돌려줬고 제 것은 제 외장하드에 담았어요. 깔끔하게 나눴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 것과 그의 것이 섞이지 않게 관리해 왔거든요. 그게 습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습관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 첫 며칠은 허탈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물 끓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여야 했어요. 그 소리가 없다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냥 제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물을 끓이고 제가 마시고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진반은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떤 얼굴로 가야 하나 싶었어요. 사진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픈식 날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어요. 사진은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였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진반 사람들 중 몇몇이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줬어요.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말을 못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그분들 탓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연락들이 고마웠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았습니다. 몇 달을 버텼어요. 모른 척하고 이해하려 하고 한 번만 더 참자고 하면서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제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또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감각이 맞았어요. 처음 파일을 봤을 때 서늘했던 그 느낌, 보호자 문자를 봤을 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던 그 느낌, 사람들 앞에서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딱 끊어지던 그 느낌. 다 맞았습니다. 저는 그 감각들을 너무 오래 의심했어요. 불편한 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예민한 게 아닌데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스스로도 헷갈렸던 거예요. 조용한 다정함에 속아 늦은 나이에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전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삼각대를 고쳐주던 손, 사진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주던 것, 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더 문제라던 그 말. 그 순간들이 다 계산이었다고 하면 저도 너무 서럽거든요. 하지만 진심이 있었다 해도 숨긴 게 있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저를 선택했다면 제가 선택할 기회도 줬어야 했습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아내가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를 지켜낸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파일 날짜, 계좌 내역, 문자 한 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준 건 그것들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됐어요. 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기록이 있으면 됐어요.
기록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기억은 흐릿해지고 말은 뒤집히고 감정은 지치지만 날짜가 찍힌 기록은 그대로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늦은 나이에 더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숨긴 삶에 내 인생을 끼워 넣는 일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내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삶은 외로운 데다가 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값비싼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진은 지금도 찍어요. 얼마 전 주민센터 사진반에서 새 출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는 혼자 카메라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삼각대는 제가 직접 폈습니다. 나사가 헛돌면 제가 직접 고쳤어요. 누군가 고쳐주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오랜만에 그 느낌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걸 찍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세상이 작은 사각형 안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이요. 그게 여전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면서 사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한테 남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제 것이 아니었던 게 거쳐나간 거였으니까요.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거짓말이 거친 자리에서 다시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참았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기록을 봤을 때 바로 돌아섰을까요?